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진지한 33살의 회사원이다. 아내 한진자는 32살의 전업주부. 결혼 2년 차이지만 아이는 아직이었다. 모처럼 일이 일찍 끝나서 동료와 한잔할 생각으로 번화가를 걷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가 어떤 남자의 팔짱을 끼고 호텔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다. 나는 두 사람을 향해 다가갔고 핸드폰으로 증거사진을 찍는 것도 잊지 않았다. 불륜남은 나를 보더니 파랗게 질려서 쏜살같이 달아났다.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오긴 왔는데 아내는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변명을 늘어놨다. 당신이 취해서 잘못 본 거야. 착각한 거라니까? 술은 마시러 가지도 못했거든? 불륜남에 대해 물었지만 아내는 입을 열려고 하질 않았다. 입 안 열면 방법이 없을까봐 흥신소 고용해서 조사하면 다 나와. 하지마. 그 사람한테 절대 피해주면 안 돼.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나거든? 어이상실 그 잡채. 좋아, 그렇다 이거지?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답은 하나네. 당장 이혼해. 안 돼 그건. 난 이혼 싫어. 아내는 마침내 불륜남에 대해 입을 열었다. 다음날 불륜남 집과 직장이라는 디자이너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불륜남을 찾을 수 없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당분간 회사에 못 나온다는 연락만 있었다고 했다. 갑자기 불륜남 부모님이 돌아가신 모양인데 100% 거짓말이 뻔했다. 아내의 지인관계를 바탕으로 불륜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 불륜남의 본가를 찾아냈다. 놈의 본가로 찾아갔더니 두 어르신은 멀쩡히 살아계셨다. 내가 사정을 얘기하자 두 분은 허리를 낮추고 사과하셨다. 하지만 정작 불륜남 본인은 도망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며칠 후 불륜남의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다. 놈이 돈을 빌려달라며 집에 왔다는 거였다. 나는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고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뭐야, 너 누구야? 네가 불륜한 여자의 남편이다. 그래서 너 내 뒷조사하고 다니냐? 부모님 집까지 찾아오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 누가 도망을 다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렇게 쪼잔하니까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거야. 불륜관계 인정하셨네. 위자료 청구하겠습니다. 내가 나이든 아줌마 만족시키느라고 하루 이틀 고생한 게 아니야. 위자료 받을 사람은 나야. 전화로 떠들지 말고 당장 여기로 오던가. 좋죠. 그럼 변호사하고 같이 그쪽으로 가죠. 소송 문제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증거도 확보했으니까. 뭐 변호사? 증거? 죄송합니다. 불륜남은 바로 납작 엎드렸다. 큰 소리 친 건 다 허세였던 듯. 제가 부인하고 호텔에 간 건 딱 한 번이었고 그만 잠깐 실수로. 불륜남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길래 나는 말을 끊었다. 방금 전에는 나이든 아줌마 만족시키느라고 하루 이틀 고생한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한 번 하고 하루 이틀은 모순되는 표현 아닌가?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잘못 들으신 거겠죠. 죄송한데 이 전화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잘못 말한 거예요. 아내는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증거도 있고요. 그쪽 부모님도 저를 동정하시던데요. 이 판이 누구한테 유리한지 이해가 됩니까? 거짓말로 무마하려고 하면 본인한테 더 불리해질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변호사하고 찾아갈 테니까 시간은 언제 가져오세요? 아까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여기로 오실 필요까지는 없는 걸로. 부인하고는 완전히 연락 끊을 거고요. 두 번 다시 안 만날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어떻게 그냥 하겠습니까? 시간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은 말고 내일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죠. 내일 부모님 댁으로 찾아가죠. 오라고 한 건 그쪽이니까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시라고 한 게 아닌데 알고 보면 오해도 많고 그러니까. 아버님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불륜남 부친에게 내일 변호사와 같이 찾아갈 테니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해달라 라고 부탁드렸다. 대체 이런 남자 어디가 좋아서 바람을. 불륜남은 가당치도 않은 허세를 부리고 뻔한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고 했다. 가볍게 그지없는 놈이다. 내가 빈틈없이 대응하자 금세 겁을 먹고 작아져서 비굴하게 구는 모습도 정말 없어 보였다. 이혼 전 확인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통장을 확인했다. 불륜남의 행방을 찾는데 주력한 나머지 미처 확인을 못했었는데 집을 짓기 위해 모아뒀던 돈의 상당 액수가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 몇 달 전부터 적게는 한 달에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 인출한 흔적이 있었다. 나 모르게 아내가 쓴 돈이 분명했다. 이혼은 기정사실이고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겠어. 나는 아내를 다시 추궁했다. 집 지으려고 모아둔 돈 많이 줄어들었던데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없어? 아내는 못 들은 척 짜증이 난 얼굴로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또 입을 다물었다. 내가 몇 번에 걸쳐서 큰 소리로 묻자 겨우 입을 열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도둑이 훔쳐갔나 보지. 얼토당토 안 하는 말로 대답을 피했다. 내일 불륜남 본가에 갈 건데 당신도 같이 갈 거야. 위자료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무해. 그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나랑 한 약속 안 지키는 건데? 나 그런 약속한 적 없어. 당신한테 불리할 땐 입 다물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할 때만 입 여는 거 안 하는 게 좋아. 그 사람은 나나 당신보다 10살이나 어리단 말이야. 어엿한 성인이고 사회인이야. 겨우 23살인데 아직 어린애랑 뭐가 달라? 어린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내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다음날 불륜남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인데 불륜남 아버지한테서 아무래도 제가 잠든 시간에 몰래 도망친 것 같습니다. 라는 연락이 왔다. 불륜남이 또 도망을 친 것이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표정이 환해지면서 여유있게 웃어 보였다. 걔는 당신하고는 달라. 행동도 빠르고 머리도 잘 돌아가거든. 그놈이 갈만한 곳 알면 말해봐. 아내는 다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아내에게 불륜남과 통화했던 내용을 들려줬다. 아줌마라는 단어가 나오자 충격받은 눈치였다.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보다 표정이 더 일그러진 느낌이었다. 좋아하는 여자를 아줌마라고 부르진 않지 않나? 걔는 너한테 진심 아니야. 묵비권까지 행사하면서 지킬 가치는 없다는 뜻이야.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잠시 후 정보를 불기 시작했다. 불륜남은 디자인을 위해서 작업실을 갖고 있다고 했다. 작은 아파트인데 거기서 작업을 하기보다는 주로 미래를 즐기는 장소로 이용한 모양이었다. 나는 불륜남의 부모님과 변호사를 거기로 불렀고 나도 출발했다. 물론 아내도 데리고 갔다. 다들 비슷한 시간에 불륜남 작업실 앞에 모였다. 작업실에는 유선전화가 있다고 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불륜남 핸드폰은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기분 나쁜 태도로 대답하는 불륜남. 나야? 나가 누구야?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대답 제대로 해. 확 날려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날려버리려면 얼굴을 봐야 되지 않겠어? 지금 좀 보자. 마누라가 네 작업실 알려줬어. 변호사랑 친히 가줄 테니까. 변호사? 너 설마 어제 통화했는데 벌써 목소리를 까먹었나? 나야 나. 네가 불륜한 여자의 남편. 내가 너하고 마누라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 했잖아. 그 전에 얼굴도 한번 보고. 너희 부모님하고 내 마누라 그리고 변호사도 네 얼굴 보고 싶어해. 나는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 전화가 끊어졌다. 아마 또 도망칠 생각이겠지. 예상은 적중했다. 작업실에서 나오려는 불륜남을 나, 불륜남 부모님, 아내가 둘러쌌다. 변호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너 아줌마라고 진짜 그랬어? 나한테 사랑한다고 분명히 그랬잖아. 제일 먼저 공격에 나선 건 아내였다. 완전히 빡쳐 있었다. 불륜남도 흥분한 상태였다. 아줌마는 좀 빠지라며 질세라 대들었다. 나는 녹음을 하면서 말했다. 그럼 대화를 시작해볼까요? 더 이상의 퇴로가 없다는 걸 안 불륜남은 백기를 들었고 내가 묻는 말에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내 역시 변명 따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한 것 같았다. 불륜을 들키지 않고 이혼해서 재산 분여를 노렸다고 실토했다. 나는 이혼했다. 전처와의 재산 분여는 없었다. 나는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했다. 전처는 친정으로 갔고 집과 파트 근무를 오가며 살고 있다고 한다. 친정 부모님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말이다. 위자료를 다 갚기 전까지는 감시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불륜남에게도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했다. 일시불은 힘들다고 해서 분할을 인정해줬다. 그런데 입금이 연체되길래 연락을 해봤다. 뭐야, 너 누구야? 위압적인 말투였다. 위자료가 제 날짜에 입금이 안 됐네? 죄송합니다. 변호사하고 한 번 더 찾아가야 되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당장 입금하겠습니다. 놈은 그저 일단은 허세를 부리고 보는 타입인 걸로 인정.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소심해. 남편 왕진상과 딸 보람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이다. 남편과는 지금까지 크게 다툰 적도 없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부부이지만 나로서는 절대 이해 불가인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건 바로 남편이 나를 친정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혼 후에도 당연히 명절이 되면 친정에 갈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결사반대했다. 나는 전업주부였고 멀리 떨어진 친정에 가려면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한테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채 부모님과는 통화만 하고 있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설에는 친정에 보내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설마 그 정도는 알 거라고 믿고 맞이한 결혼 후 첫 설 연휴 작정하고 남편한테 이번 연말연시에 꼭 친정에 가고 싶은데 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남편이 설에는 우리 집에 가야지. 며느리가 돼서 빠져가지고. 라면서 단칼에 잘라 말했다. 남편 기세에 밀려서 친정행은 포기했지만 그리고 얼마 후 임신 사실을 알았다. 해가 바뀌고 딸아이가 태어나자 친정 부모님도 첫 손녀와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겠다고 하자 애를 데리고 그 먼 데를 어떻게 가? 라면서 또 안 된다고 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친정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친정에 너무 가고 싶었던 나는 남편이 안 된다고 할 줄 알면서도 계속 말을 했다. 그렇게 딸아이가 3살이 됐을 무렵 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기침하면서 내가 요즘 기침이 계속 나오네 라고 했다. 걱정이 돼서 병원에 꼭 가보라고 했고 병원에서 천식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생각보다 심각한 병은 아니어서 잠깐 안심했지만 이렇게 친정에 못 가고 있는 동안 엄마가 점점 노쇠해지는 건 아닐까 불안했다.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엄마는 사진 말고 우리 보람이 얼굴 한번 보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늘 말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남편한테 사정해보기로 했다. 퇴근해서 온 남편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자 남편이 너 또 친정 간다고 하려고 그러지? 뻔하지 뭐. 몇 번을 말해야 알아. 안 돼. 라고 했다. 내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람이 보고 싶어하는 줄 알아? 벌써 3살인데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흥분해서 따지자 남편이 보람이한테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잖아. 너 시집 온 애가 아직도 옛날 가족한테 미련을 못 버렸냐? 라는 어느 시대에 온 건지 모를 말을 했다. 너무 놀란 나는 뭐 옛날 가족? 우리 엄마 아빠는 여전히 나한테 가족이야. 요즘 세상에 시집 왔다고 친정의 발길을 끊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분노가 폭발했다. 남편은 더 화를 내며 며느리가 됐으면 시 어른들을 공경하는 게 당연한 도리지. 벌써 3년도 더 지났는데 친정 갈 생각이 나고 말이야. 친정 생각은 싹 다 잊으라는 말 안 들려? 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녀 얼굴 보는 게 소원이라는 엄마가 생각나서 울컥 눈물이 나고 말았다. 눈물로 무너진 나에게 남편은 말로 안 되니까 우냐? 애도 아니고 운다고 될 일이야 이게? 넌 대체 몇 살이 돼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냐? 라면서 더 큰 소리로 화를 냈다. 남편과 가치관의 벽을 느낀 나는 이게 노력으로 바뀔 문제일까? 부부로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일상에 치이고 생각이 많아진 사이 설 연휴가 다가왔고 너무 당연하게 시댁으로 향했다. 시댁에 도착하자 해마다 친정에 오는 시누이가 먼저 와 있었다. 나는 시누이가 불편했다. 이유는 심플했다. 친정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타입. 오래간만에 친정에 왔으니 푹 쉬고 싶은 심정도 이해하지만 시누이는 나를 대할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몸종처럼 부려먹었다.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나한테 하라고 명령했다. 자기 빨래, 자기 먹을 밥까지 전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켰다. 며느리면 그런 건 알아서 해야지. 라면서 나한테 명령조로 말하는 시누이. 한편 시부모님은 네 일인데 네가 해야지 라고 야단을 쳤지만 시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항상 시누이를 대신해서 미안하다, 미안해 라며 나한테 사과하셨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다. 시누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라며 시누이 편을 들었다. 그날도 시누이는 늘 하던 대로
나 배고프니까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와. 라며 심부름을 시켰고 자기는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저녁이 돼서 시어머니와 같이 저녁 준비를 하는데 남편 핸드폰이 울렸다. 상대는 동네 친구인 듯했고 전화를 끊더니 나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올게. 라고 하더니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신우이는 낮술을 하더니 저녁때가 다 되도록 방에서 잠만 자고 있었다. 거실에는 시부모님과 나, 딸아이만 있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 나는 시부모님께 남편과의 문제를 말씀드리기로 했다. 남편이 친정에 못 가게 해서 3년째 못 가고 있다는 말과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고민이라고 하자 시부모님은 몹시 놀라시면서 두 분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셨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실은 우리는 진상이한테서 네가 친정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다고 들었어. 그래서 네가 친정에 안 가고 싶어 한다고 그랬거든? 라고 하셨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자 시아버지가 심해야, 내가 여비 줄 테니까 얼른 친정 갈 채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때 방에서 자고 있던 신우이가 갑자기 거실로 나왔다. 신우이는 가긴 어딜 간다는 거야? 제가 가면 내가 집에 왔어도 쉴 수가 없잖아. 라면서 나를 못 가게 막았다. 그때 뭔가 감지한 나는 신우이에게 혹시 진상 씨한테 가스라이팅 하셨어요? 라고 물었다. 누가 가스라이팅을 해? 나는 며느리가 해야 할 도리를 가르쳐줬을 뿐이야. 라고 신우이는 말했고 온화하신 시아버지가 버럭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말해봐. 라며 화를 내셨다. 그러자 신우이는 약간 주눅이 들었는지 결혼하면 여자는 옛날 가족은 버리고 남편 가족에게 봉사하는 게 상식이다. 라고 대답했다. 신우이 말이 끝나자 시아버지가 분노하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경로했다는 걸 알고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왔다. 시아버지는 신우이와 남편을 무릎 꿇게 한 후 너희들은 안 해. 옳게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네 엄마 자유를 억압하는 거 본 적 있어? 라며 노발대발. 결론적으로 신우이는 명절에 친정에 와서 편하게 있으려는 얕은 생각으로 남편을 세뇌했고 해마다 나를 꼭 시댁에 붙잡아둬야 된다고 주입했다. 주범이 누구인지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한테 면죄부를 줄 생각은 없었다. 시아버지 덕분에 정말 오래간만에 친정에 오게 된 나는 손녀와의 첫 대면에 감격하는 친정 부모님을 보면서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네가 원한다면 친정으로 오라고 하셨다. 몇 년 만에 설 연휴를 친정에서 편안하게 보낸 후 이혼 서류를 챙겨서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그날 바로 시부모님께 쫓겨나서 이미 집에 와 있었다. 내가 딸아이와 집에 들어오자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성했다면서 바로 사과부터 했다. 하지만 나는 친정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남편에 의해 빼앗겼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한 후 이혼 서류를 건넸다. 남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진심 아니지? 내가 사과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는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친정에 가도 돼. 라고 했지만 이미 결심한 이상 번복은 없었다. 내 사인이 들어간 이혼 서류를 올려놓고 짐을 싸서 나오자 남편이 따라 나오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나는 친정으로 다시 왔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시부모님께 상의했는데 시부모님은 이혼이란 말에 마음 아파하셨지만 내 입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된다면서 만류하지 않으셨다. 시부모님의 설득에 힘입어 남편이 마침내 이혼에 동의했다. 매달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은 후 완전히 결별했다. 남편과 시누이에 대한 시부모님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고 시댁에 오는 것도 금지하셨다.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남편은 외로울 때마다 보람이 보고 싶어. 라면서 연락을 해왔지만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 할 때 당신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이제 그 심정을 좀 알겠니?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자기가 저질렀던 만큼 되돌려 받았으니 이제 조금은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한편 신우이는 지금까지 시부모님한테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쓴 모양이었는데 이번 일로 생활비 보조가 완전히 끊겼고 생활비가 없다 보니 빚을 냈고 매일매일 빚만 쌓여가고 있다고 한다. 친정으로 돌아온 나는 딸아이와 함께 부모님과 살면서
근처 빵집에서 파트근무를 시작했다. 남편한테 억압당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 생활이 몇 배는 더 행복하게 느껴진다. 앞으로도 전 남편과는 최대한 교류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부부는 남편이 정금 발령을 받아서 최근에 지방 소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시골스러운 분위기도 정감있고 조용하고 사람들도 모두 친절했다. 그래서 친구도 금방 사귀게 됐다. 그 무렵에 나는 임신 초기라 꼼짝 안 하고 집에 있는 날이 많았는데 입덧도 끝나가고 뭐라도 해볼까 하고 남편한테 조언을 구했다.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기분 전환도 되고 태교도 되고 피아노를 배워보기로 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동경했고 아이를 낳으면 딸 아들 상관없이 피아노를 배우게 하고 싶었다. 그건 친정엄마가 피아노를 칠 줄 아셔서 그 영향을 받은 것도 같다. 그래서 나도 지금부터 다시 배워두면 아이들이 자라서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아이들과 같이 피아노 연주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해봤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피아노 학원을 소개해줬다. 그 피아노 학원에 가보니 보기 드물게 선생님이 남자였다. 선생님은 친절했고 굳이 남녀를 따질 일도 아니어서 다니기로 했다. 선생님은 내가 임신 중이란 걸 알고 살뜰히 배려해 주었고 몸이 조금 안 좋은 날에는 쉬라면서 교습일을 다른 날로 바꿔주기도 했다. 피아노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분 전환이 됐고 임신 막달까지도 즐겁게 다닐 수 있었다. 학원에 다닌 동안 연주 레퍼토리도 제법 늘었고 남편한테 내 연주 솜씨를 들려주자 무척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 여자는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무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너 내 남편하고 불륜관계 맞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라고 소리를 질렀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온 나는 당황스러웠는데 우선 이 여자가 말하는 내 남편은 대체 누군지 얘기를 들어보니 여자가 말한 남편은 피아노 선생님이었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선생님 와이프인 거였다. 이 여자는 우리 둘이 밀실에서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는데 개인 레슨이다 보니 방 안에 둘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도 멀쩡히 남편이 있는 여자고 더 솔직히 말하면 피아노 선생님한테는 피아노만 배울 뿐 남자로서는 전혀 내 취향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은 경험이 많이 있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전부터 친구들한테 야하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학교 다닐 때도 모르는 여자애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남친을 뺏어갔다고 달려드는 일이 있었을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남편을 알게 된 건 내가 사이클링에 푹 빠져 있을 때 사고가 나서 얼굴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그때 담당 의사한테 얼굴에 상처가 남을 거라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병실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숨어 있었다. 하지만 간호사가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다리 골절로 입원해 있던 남편을 만나게 됐다. 그때 나는 다친 데가 얼굴이라 붕대로 얼굴을 칭칭 감고 있었는데 남편은 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열심히 위로해줬다. 그렇게 조금씩 사이가 가까워지던 어느 날 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으면서 남편이 고백을 했다. 너무 놀란 나는 내 얼굴도 못 봤으면서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냐고 물었고 남편은 나는 네 얼굴이 아니라 네 마음에 반했어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이 남자라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후 기적적으로 얼굴에 상처가 남지 않았고 완치된 내 얼굴을 본 남편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나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라면서 슬쩍 도망을 치려고 하길래 내가 꽉 붙잡아서 무사히 결혼까지 하게 됐다.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좋아하는 남편을 옆에 두고
취향도 아닌 남의 남자를 건드리다니 천부당 만부당했대. 무엇보다 살면서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대. 하지만 이 여자는 내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대신 해결 좀 해달라고 말했대. 선생님은 정말 죄송하다며 와이프를 대신해 사과드린다면서 우리 남편도 같이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대.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자기 와이프한테 단단히 주의를 주겠다는 것과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대. 또 선생님은 자기 피아노 학원에 계속 오는 건 위험할 것 같다면서 나한테 다른 학원을 소개해줬대. 이렇게 좋은 선생님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작별을 해야 한다니 아쉬운 마음뿐이었지만 만에 하나 그 여자가 뱃속의 아이에게 해를 끼치기라도 한다면 그땐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학원을 바꾸기로 했대. 하지만 며칠 후 내가 혼자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여자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대. 그 여자는 사람이 많은 길 한복판인 것도 상관하지 않고 네가 내 남편 꼬셨지? 불륜 위자료로 나한테 3천 가지고 와! 라면서 큰 소리를 마구 질렀대. 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위축됐지만 필사적으로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 아이는 남편 아이예요. 당신 남편 아이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여자는 내 어깨를 엄청난 악력으로 잡아 흔들면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랑 내 남편이랑 짝짝꿍이 맞아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다 봤어. 짝짝꿍이라뇨. 피아노 배우러 간 것뿐이에요. 지금은 그만뒀고요. 학원에 안 오면 다야? 지금 그 뱃속에 내 남편 애가 있는데 난 아이도 못 갖는데 절대 용서 못해. 저 여기로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학원에 가기 전까지는 선생님하고 알지도 못했고요. 무슨 근거로 자꾸 우기시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해도 여자는 완전히 꽂혀 있었고 여자의 망상은 집착적이고 눈빛은 무서웠대. 어느 순간 여자는 내 몸에 손을 뻗었고 있는 힘껏 나를 밀었대. 그러더니 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절대 없게 할 거야 라고 하더니 나를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했대. 나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대. 불행 중 다행이라면 사람들이 많아서 계단 제일 끝까지 굴러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였대. 하지만 그 충격으로 양수가 터졌고 구급차에 실려갔대. 천만다행으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무사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대.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남편은 단숨에 병원으로 달려왔대. 당신 괜찮아? 괜찮아. 아이도 무사해. 딸이야.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남편에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딸아이를 보여줬대. 병실로 다시 돌아오자 피아노 선생님이 찾아오셨고 우리 두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사죄하셨대. 선생님께 들으니 그 여자는 이미 경찰에 체포됐다고 한대. 그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나를 밀어뜨렸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목격한 어떤 사람은 경찰에 신고했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려는 여자를 붙잡아서 경찰에 인도했다고 한다. 선생님은 말로 하는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란 걸 잘 안다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보상을 하겠다며 말씀만 하시라고 했대. 선생님의 마음이 진심이고 그동안 성의껏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셨다는 건 나도 남편도 잘 알고 있었대. 위험할 수도 있다며 라이벌인 다른 학원을 소개해준 사람도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선생님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대. 선생님 말로는 그 여자는 젊고 잘생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지 않을까 늘 불안해했다고 한다. 피아노를 배우러 온 학생 중에 젊은 여자만 보면 악착같이 괴롭혀서 그만두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대. 물론 그때마다 부부싸움이 나고 엄중하게 경고했지만 여자의 망상은 멈출 줄 몰랐고 그 결과 내가 이런 피해를 입게 됐다며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수강을 받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집안 속사정을 모르는 주민분이 특별히 나를 소개해줬는데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대. 그리고 내가 이미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병적인 아내도 이번만큼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으려니 했는데 자기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고개를 떨궜대. 선생님은 위자료로 큰 금액을 우리에게 지불하셨대. 남편은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선생님께서 꼭 받아달라고 간곡히 말했다고 한다. 그 후 선생님은 그 여자와 이혼했대. 전부터 이혼 얘기는 여러 번 나왔지만
그때마다 여자가 히스테리를 부렸고 이혼하면 가만히 안 놔둘 거라고 겁을 주는 바람에 이혼도 못하고 참고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일은 너무 큰 사건이었고 오히려 처가댁에서 도움을 줘서 마침내 이혼이 성사됐다고 한다. 이혼 후 여자는 자기 부모님들의 권유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도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며 피아노 교실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다. 선생님과 다시 못 보는 건 많이 아쉬웠지만 이제 이 동네에 그 여자가 없다고 생각하니 정말 안심이 된다. 나는 남편과 함께 열심히 딸아이 육아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남편한테 딸아이를 맡기고 피아노를 계속 배우고 있다. 언젠가 딸아이와 함께 연주하는 날을 꿈꾸면서 말이다. 내 이름은 이전. 26살에 독신으로 여친 없음. 1년 전까지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친이 있었는데 결혼 직전에 잠적해버렸다. 내 여친 한진자는 사회인이 된 후 친구 소개로 만났고 교제 1년 후 약혼했다. 말수가 적고 다감한 성격의 그녀에게 푹 빠져있던 나는 대체 왜 종적을 감춘 건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었다. 무슨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고 진자 부모님께 연락을 했지만 우리 딸이 모지내라 자네한테 피해를 줘서 미안하네 라는 말뿐이었다. 뭐라도 아는 게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사정하고 애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다. 내가 몇 번이고 애원해서 알아낸 것은 진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렸거나 그런 일은 전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게 다였다. 그렇게 1년이 지나 나는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힘들어하는 나를 격려해준 건 고딩 때부터의 절친들이었다. 우리는 사회인이 된 지금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내가 대시련을 겪었다는 걸 알고는 매주 술 모임을 만들어서 나를 격려했다.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리게 됐고 그러던 어느 날 청첩장 한 장이 날아왔다. 청첩장을 보낸 건 김고수라고 역시 고딩 때 친구였는데 지금은 직장 때문에 멀리 부산에서 살고 있었다. 평소처럼 절친들과 술 모임을 하고 있다가 고수한테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영상통화를 시도했다. 우리가 축하한다고 왁자지껄하게 떠들자 고수는 고맙다며 싱글벙글이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신부는 어떤 여자냐고 묻자 말수가 적고 다감한 성격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진자 생각이 났고 아슬아한 기억에 상처가 되살아났다. 고수의 신부는 낯가림이 심한 성격이라 고딩 때 친구들을 결혼식에 부르는 걸 극구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신부한테는 아직 우리가 결혼식에 온다는 말을 안 했고 당일날이 돼서 말할 거라고 했다. 아무리 낯가림이 심하기로서니 결혼식에 친구들을 못 부르게 하는 건 병적이거나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수의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친구들과 만나서 고속 전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친척들, 친구들 등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다. 특이한 점이라면 신부 측은 친척 친구를 포함해서 하객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단은 고수한테 가서 축하한다는 인사를 하려고 신랑 대기실로 향했고 고수 얼굴 보는 게 얼마만이냐며 다들 들뜨고 설레는 분위기였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고수가 나왔다. 고수는 우리를 보자마자 얼싸안으면서 오래간만에 재회를 온몸으로 반가워했다. 한껏 들뜬 얼굴로 우리한테 신부를 소개해주겠다며 대기실 안쪽을 향해 신부의 이름을 불렀다. 진자야, 고딩 때 친구들이 왔어. 나와서 인사하자. 진자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설마 했지만 우연의 일치일 뿐 내 전 여친일 리가 없다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고수의 신부는 틀림없는 내가 잘 아는 1년 잠적한 내 약혼녀 한진자였다.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을 잃을 뻔한 나를 친구 중 한 명이 부축해줬다. 고수는 표정이 왜 그래? 둘이 아는 사이야? 라면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와 진자를 번갈아 쳐다봤다. 한진자는 안절부절 못한 표정으로 아직 준비할 게 있다며 대기실 안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고수한테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 물어봤다.
두 사람은 SNS를 통해 문자를 주고받은 게 시작이라고 했다. 어느 날 고수 SNS로 진자한테서 먼저 문자가 왔고 몇 번 톡을 주고받으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 사이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메시지를 보낼 생각을 했냐고 한진자한테 물어봐도 우연히 그렇게 됐어 라고만 할 뿐 정확한 설명은 없었다고 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한진자가 잠수를 타기 얼마 전 내가 SNS를 보고 있을 때 옆에서 한진자가 자기 친구들 궁금하다. 사진 좀 보여줘. 라고 했다. 내가 핸드폰을 내밀자 진자는 진지하게 구석구석 내 SNS를 검토하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이 꽤 불편한 기분으로 인상에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한진자는 내 SNS에서 고수를 찍었고 메시지를 먼저 보내서 환승연애를 한 게 분명했다.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대체 왜?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 직접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는 문제고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일방적으로 잠수를 탔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됐다. 대기실에 나온 나는 찬물로 얼굴이라도 씻고 정신을 가다듬어야겠다는 생각에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한진자가 서 있었다. 당황한 나는 침묵을 지켰고 진자가 할 말이 있어 라고 했다. 우리는 사람들 눈을 피해 계단 쪽으로 올라갔다. 한진자는 우리가 약혼했었단 얘기는 하지 말아줘 라고 내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 그 전에 잠적한 이유를 솔직하게 알려달라고 하자 한진자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진저리가 난다며 너보다 고수가 더 부자라서 그랬어 라고 대답했다. SNS를 보고 평범한 회사원인 나보다 프리랜서 카메라맨인 고수가 훨씬 럭셔리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먼저 고수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수가 있는 부산으로 왔다는 거였다. 한진자의 이기적인 행동에 가족들조차 화를 냈고 손절을 당했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 결혼식에 신부 측 가족이나 하객이 한 명도 없는 거였다. 그녀의 이기적이고 천박한 이유를 들으며 분노가 일어나는 한편 말수가 적고 다감한 성격으로 알았던 한진자의 본성을 알게 되면서 그때까지 떨치지 못하고 있던 그녀에 대한 미련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오직 돈 때문에 고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안 이상 이 결혼이 절대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못할 거란 예감이 들었다. 결혼식은 시작됐고 한진자가 부탁했던 대로 내가 전 약혼자였단 사실은 비밀에 붙인 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손뼉치며 축하했다. 피로연 중반쯤 고수가 한진자에게 편지를 낭독하는 서프라이즈가 있었다. 단상에 올라간 고수는 한진자에 대한 고마움이 담긴 편지를 읽어나갔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나가던 고수는 갑자기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모두가 주목하고 있을 때 다음 달부터 세계 일주를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라는 깜짝 발표를 했다. 고수의 발언에 놀란 사람은 한진자 한 명뿐이었고 친족들과 친구들은 헐 하면서 어깨에 힘을 뺐다. 고수는 원래부터 자유분방한 성격이었고 프리랜서로 번 돈은 전부 국내외 여행을 다니며 쓰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고수 성격상 한번 뱉은 말은 절대 바꾸는 법이 없고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에 간다고 할 때마다 두말 없이 갔다 오라고 해왔다. 이번에도 고수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고수의 편지 낭독이 끝나자 한진자는 흑빛이 된 얼굴로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고수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혼자서 세계 일주라니 말이 돼? 그럼 난 어떻게 생활해? 난 직장 다니기 싫어. 전업주부 못할 거면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열을 내는 한진자에게 고수는 자기 생활비 정도는 자기가 벌어야지 라고 응수했다. 완전히 열받아서 발광하는 한진자에게 고수는 전업주부가 꿈이었으면 이전이 같은 엘리트 회사원을 만나서 결혼했어야지 라고 하자 한진자는 대박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보면서 엘리트 회사원? 이라고 혼잣말을 했다. 나는 한진자가 잠적한 후 일에만 몰두했고 그 결과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 스카우트 됐다. 한진자는 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고 나자 고수를 향해서
고수 씨하고 결혼은 없던 걸로 할래. 라고 말했다. 고수는 갑자기 이러는 한진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맞받아쳤다. 결혼식에 갔다가 결혼 파탄 과정을 리얼하게 보고 오게 된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일주일 후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집 앞에서 한진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려는데 잠깐만 하더니 내 팔을 잡아당겼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고수와의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나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나 어쩐다나 하길래 바로 퇴짜를 놨다. 그런데도 한진자는 너 아니면 안 돼. 제발 나랑 결혼해줘. 라면서 뻔뻔하게 매달리길래 약혼 중에 내 친구한테 환승연애를 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탄낸 것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거라고 말해줬다. 한진자는 자기 뜻대로 안 되자 물러갔지만 서울로 돌아온 게 분명한 이상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다. 한진자는 나한테 위자료를 지불했고 그 뒤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족들에게 완전히 손절당한 한진자는 현재 술집에서 일하면서 괜찮은 남자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한다. 고수는 세계 일주를 위해 출국한 후 한동안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나와 한진자의 관계를 솔직히 털어놨는데 자기는 전혀 몰랐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 같다며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고수와는 서로 아무런 앙금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심이다. 한번 결혼이란 관문 앞에서 좌절을 경험했지만 다음 파트너는 겉과 속이 똑같은 여자를 찾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내 이름은 반정혜. 남편 왕진상과 5살이 된 아들 현우와 셋이서 살고 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어린애 같은 면이 있어서 내 남편이지만 의지가 되고 든든하다는 말은 차마 하기가 어려운 타입이다. 설마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했었지만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고 실망만 컸다. 최근에는 아들아이가 점점 말이 늘어서 제법 어른 뺨치는 말을 하곤 하는데 남편은 그걸 못 받아주고 같이 싸우자고 들었고 누가 애고 누가 어른인지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나는 매일 오후 3시에 퇴근, 저녁장을 본 후 현우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는 게 짜인 하루 일과였다. 집에 도착하면 집안일을 후다닥 끝내고 저녁을 지었다. 6시가 되면 남편이 집에 왔고 저녁 식사 전에 남편과 아들아이가 같이 목욕을 했다. 그 사이 나는 요리를 완성하고 식탁을 차린다. 저녁 준비를 끝내면 아들아이가 목욕을 하고 나왔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버릇이 있어서 항상 주의를 줘야 했는데 뒤따라 나온 남편이 아들아이와 똑같이 그냥 막 집어먹었기 때문에 아들아이에 대한 교육 효과가 제로였다. 조금 맛만 보는 정도일 때는 나도 참았는데 두 사람은 내가 아직 식탁에 앉지도 못하고 있었는데도 잘 먹겠다는 말도 없이 음식을 다 먹어치울 기세였다. 겨우 뒷정리를 하고 식탁에 앉았을 때는 이미 열심히 만들어서 차려놓았던 파스타도 닭튀김도 전부 다 먹어치운 후였다. 내 건 어디 갔어? 라고 묻자 남편이 그것도 다 먹었지. 오늘따라 배가 고파서. 라고 하는데 1도 미안해하는 구석이 없었다. 아들아이는 진짜 맛있었어. 더 없어? 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갑자기 짜증이 나서 그래도 내 건 남기고 먹었어야지. 라고 화를 내자 남편이 무슨 엄마가 자기 먹을 걸 이렇게 챙기냐? 웃긴다 그치? 철이 없어요. 라고 아들아이한테 내 흉을 봤다. 그 뒤로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두 사람은 내 몫까지 다 먹어치웠고 나는 두 사람이 먹다가 남긴 걸로 대충 해결하고 아들아이 교육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지 말라고 남편한테 몇 번이나 정식으로 말했지만 저녁 식탁에 앉기만 하면 두 사람은 나를 기다리지 않고 둘이서 보이는 대로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참는 것에 한계가 느껴졌다. 이 일을 친정 엄마한테 얘기하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는지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 그건 바로 내가 음식을 식탁에 가져가기 전에 먼저 다 먹어버리라는 거였다.
엄마 말대로 한번 시도해볼 생각으로 평상시처럼 남편과 아들아이가 목욕을 하고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부엌에 선 채로 그날 저녁으로 만들었던 우동을 단숨에 먹어치웠대. 그러자 아들아이가 나한테 엄마만 혼자서 먹는 게 어디 있어? 라고 했대. 남편은 야, 너 왜 밥을 네가 먼저 먹어? 라면서 화를 냈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 것까지 다 먹어버릴 거 아니야? 라고 나도 질세라 똑같이 받아쳤대. 아들아이는 침울한 표정으로 살짝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남편은 격노했대. 네가 이렇게 먹을 거에 목숨 거는 타입일 줄은 몰랐네. 진짜 추하다. 어디 마누라가 남편한테 대들어? 라면서 내가 만든 음식을 바닥에 전부 쏟아버렸고 집을 나가더니 시댁으로 가버렸대. 남편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고 억울해서 눈물이 났대. 왜 나를 비하하고 비난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하질 않는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남편과 같이 있는 게 끔찍하게 싫어졌대. 다음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자 너 내 아들한테 밥도 안 해줬다고 하던데 사실이니? 라고 단단히 벼르고 전화를 걸었다는 게 느껴졌대. 내가 어떤 사정인지 자세히 말씀드리자 어디 여자가 남편하고 겸상할 생각을 해? 우리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남편을 능가하는 억지 논리를 펼쳤대.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 시아버지와 이혼했고 혼자서 남편을 키웠기 때문에 남편이 가정을 이룬 지금까지도 남편을 애 취급하고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편협하게 자식을 대할 줄은 미처 몰랐었대. 시어머니는 남편과 내가 결혼한 후 포르투갈 분하고 재혼하셨는데 남편과는 상관없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솔직히 대실망이었대. 대화 불가능이라고 판단한 나는 전화를 끊었대.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한테서 전화가. 남편은 나한테 설교라도 할 생각이었는지 잔뜩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어제 일은 반성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대. 내가 만든 음식을 바닥에 버린 사람이 반성을 해야지 무슨 소린가 싶어서 갈수록 더 화가 났대. 남편은 계속해서 잘난 척하면서 남편을 공경할 줄 모르는 마누라는 필요 없어. 이혼해.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남편이 먹기 전에 먼저 숟가락을 드는 탐욕스러운 행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거 명심해. 라면서 강압적으로 말하는 남편한테 나의 인내심도 바닥이 드러났대. 그래 알았어. 나도 당신처럼 유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밥은 같이 먹는 거야.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당신은 반성할 줄도 모르는구나. 다신 집에 들어오지 마. 라고 하고 전화를 끊은 뒤 짐을 챙겼대. 이미 오래전부터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아이한테도 나쁜 영향을 끼칠 거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던 나는 아들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단을 내렸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친정으로 돌아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나는 다음 주말에 이사를 하기로 했대. 그 사이 남편은 이혼 서류를 받았으면서도 사인을 하지 않고 있었대. 나는 기입을 끝낸 이혼 서류를 시댁에 보낸 후 친정으로 이사를 마쳤고 아들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지내게 됐대. 며칠 후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대. 남편은 이혼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어쩌다 열어봤는데 내가 이미 기입을 한 걸 보고 놀라서 전화한 거였대. 너 이거 뭐야? 난 절대 사인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하면서 흥분했고 그런 남편에게 차분하게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사람은 당신이잖아. 라고 하자 남편은 그건 내가 겁주려고 한 말이지. 누가 진짜 이혼하재? 너 반성하라고 한 소리 아니야. 라고 했다. 나는 진심으로 이혼을 원한다고 진지하게 말하자 그때까지 큰 소리 빵빵 치던 남편의 태도가 확 변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난 이혼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다. 하지만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같이 하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건만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고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 남편한테 완전히 마음이 식어버렸다. 게다가 나를 협박하려고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이제는 이혼하기 싫다면서 징징거리는 남편한테
빨리 이혼 서류 기입해서 제출하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대. 친정에서 살게 된 후로 아들아이는 남의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자기만 먹는 게 나쁜 일이라는 걸 인식하게 됐고, 식구들이 모두 식탁에 앉은 후 음식을 먹는 걸 배우게 됐대. 이렇게 당연한 일을 지금까지 가르치지 못했다는 걸 생각하면 어이가 없대. 남편한테서 매일 전하며 매일이 쇄도했지만 이혼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할 거라는 말만 전하고 착신 거부를 해버렸대. 그러자 한참 후 쉬는 날에 남편이 친정으로 날 찾아왔대. 남편은 울면서 제발 부탁이야. 그만 돌아와. 엄마가 포르투갈 요리밖에 안 만들어줘. 당신이 만든 요리 다시 먹게 해줘. 제발. 라면서 매달렸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든 요리를 혼자서 다 먹어치우는 인간, 바닥에 버려버리는 인간한테 두 번 다시 요리를 만들어주는 일은 없을 거야. 당장 돌아가. 라고 하고 남편을 집 밖으로 내쫓았대. 남편은 현관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안 가고 버텼지만 엄마가 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되는데 경찰을 불러야 갈래? 라고 하자 일어나서 조용히 돌아갔대. 그 후 어렵게 이혼이 성립됐고 나는 싱글맘이 됐지만 부모님과 아들아이 넷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대. 남편은 우리가 같이 살던 아파트를 내놓고 시댁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포르투갈인 시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다는데 포르투갈인 새아버지와 성격 불화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한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지금은 아들보다는 재혼한 남편이 더 우선이었고 한국 음식 한 번만 먹게 해달라고 해도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매일 만들어주던 음식이 얼마나 고마운지 깨닫게 됐고 후회가 밀려온다면서 이혼 후에도 끈질기게 미안하다는 메일을 보내왔대.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화가 풀린 것도 사실이지만 절대 재결합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과는 한 달에 한 번 아들아이와 만날 때 잠깐 만나는 정도이다. 양육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들아이와의 면회는 당연히 허락할 생각이지만 이걸로 어떻게 해볼 생각이면 면회도 못하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라고 단단히 선을 긋자 남편은 나한테 재결합의 제자도 꺼내지 않는다. 어느 날 이혼 후 아내가 데리고 간 후로 몇 번 만나보지도 못한 딸아이한테서 느닷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아이도 긴장을 했는지 딱딱한 말투로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는 무척 기뻤어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딸아이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분이 들었어요. 한 주가 지나고 딸아이와 만나기로 약속한 카페로 나갔습니다. 점원이 안내해준 자리로 가자 이혼한 아내가 보내준 딸아이의 20살 기념사진 속 모습보다 훨씬 더 예쁜 아이가 앉아서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아이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웃으면서 말을 걸었는데 딸아이는 어쩐지 나를 계속 노려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딸아이의 눈빛에서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몸서리치게 강한 증오심이 읽어졌습니다. 먼저 연락한 딸아이가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만나자고 한 저희가 무언지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은 후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노려보기만 하는지 이유를 물었죠. 그러자 딸아이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불륜을 저지른 후 나와 엄마를 버렸어.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기나 해? 나는 딸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딸아이는 계속해서 나는 당신을 내 아빠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아빠라고 부를 생각도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만나러 온 것뿐이야. 지금까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돈으로 보상받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지난날 내가 가정에 소홀했던 걸 몇 번이나 머리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했었고 역시 몇 번이나 재결합을 청했지만 끝까지 거절한 건 전처였어요. 지금은 재혼을 했지만 이혼 당시 절대 불륜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딸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청했지만 만나지 못하게 한 것도 전 아내였습니다. 얼굴도 볼 수 없었지만 딸아이를 위해서 양육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보냈었는데 생이별을 하다시피 한 딸아이한테서 갑자기 이런 오해와 비난을 들어야 한다니
갑자기 나도 화가 나기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화가 올라오는 걸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지금은 대답하기 힘들고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그날은 헤어졌습니다. 딸아이가 나를 원망하는 건 아마 지 엄마가 내 욕을 하는 걸 들으면서 자란 탓일 거고 딸아이 잘못이 아니다. 딸아이를 위한 거라면 당연히 돈도 줄 수 있다. 중요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괜한 실랑이를 벌여서 관계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어차피 나는 결혼식에도 피로연에도 초대받지 못하겠지만 멀리서라도 딸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절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겠다고 했는데 딸아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딸아이의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조용히 결혼식장으로 향했고 가장 멀리 구석진 곳에서 아름다운 딸아이와 건실해 보이는 사위의 모습을 보고 안심한 후 식장을 나서려다가 딸아이에게 딱 한마디 축하한다는 말과 축의금을 직접 전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예식장 스텝에게 딸아이와 잠깐이라도 좋으니 얘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어렵게 딸아이와 둘이 있게 됐고 이대로라면 딸아이를 만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예감에 진실을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딸아이 곁에 다가간 나는 무의식 중에 딸아이의 양 어깨를 잡았어요. 그러자 딸아이 표정은 불쾌함이 가득했고 나를 혐오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징그러워! 내 몸에 손대지 마! 라면서 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딸아이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는지 꼭 말해주려고 생각해뒀던 얘기들이 갑자기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말없이 서 있는 나를 딸아이가 여전히 화난 표정으로 축의금 주려고 온 거면 그거나 내놓고 그만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랑 만날 일 없을 거예요. 라고 하더니 저한테 등을 돌리고 가버렸어요. 난데없이 연락을 한 건 딸아이였는데 아빠 노릇을 못한 건 사실이지만 오해는 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에 대한 혐오감만 확인하게 된 셈이 됐고 한동안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로부터 2년,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냥 끊으려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는 딸아이였습니다. 딸아이는 내가 사는 쪽으로 오고 있는 중이라면서 갑자기 좀 보자고 말했고 나는 지난번에 만났던 카페에서 보자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2년 전에 딸아이를 만났던 카페로 다시 딸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난번처럼 점원이 딸아이가 앉아있는 자리로 나를 안내해줬습니다. 딸아이는 나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연락해서 나오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다시 자리에 앉은 딸아이는 천천히 띄엄띄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딸아이는 전처 본가에서 서랍을 열다가 우연히 내 이름으로 매달 몇백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됐던 통장과 내가 딸아이에게 보낸 편지며 생일이나 각종 기념일에 보냈던 선물들을 발견했다고. 엄마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사실은 불륜을 저지른 건 자신이고 재결합을 생각하게 됐을 땐 이미 내가 재혼을 한 뒤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전처는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주지 않고 옆에 없는 아빠 탓으로 돌렸던 거죠. 그러는 사이 아빠를 증오하고 있는 딸아이를 보면서 아차 싶었지만 날이 갈수록 증오심이 더욱 깊어지는 딸아이를 보면서 더욱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더군요. 딸아이는 나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진실을 알고 나서 빨리 뵙고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오해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아빠. 라며 어깨를 흐느끼며 제 앞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랄까 전보다 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딸아이는 전처가 한 말을 그대로 다 믿었을 뿐이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건데 그때 나를 향해 뿜어내던 증오의 감정과 매서운 눈빛, 매몰차게 나를 밀쳐내던 그 차갑던 손길이 트라우마로 남은 건지 쉽게 떨쳐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어떻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는 딸아이를 위해서 곁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딸아이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은 절대 겪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승진도 하고 연봉도 더 많이 받고 딸아이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더 보내려고 나름 애썼어요. 그때 내가 바랐던 꿈은 단 하나, 딸아이한테서 아빠라는 말을 한 번만 더 듣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진 건데 나는 딸아이에게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나도 너를 꼭 한 번만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렇게 말한 후 나는 가방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서 딸아이에게 건네줬습니다. 봉투에 있는 돈은 내가 죽은 후 상속받게 될 돈과 장차 경조사에 들어갈 비용이라고 설명한 후 이걸로 내가 아빠로서 해야 할 의무는 끝이 난 셈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마친 후 앞으로도 딸아이 인생에 끼어들 일은 없을 거란 말과 함께 계산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카페에서 나왔고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딸아이가 뒤에서 저를 부르며 따라왔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했던 거 저도 알아요. 아빠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너무 화나고 슬퍼서 그만. 오해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끼어들 일이 없을 거라고 했던 말 없던 걸로 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딸아이의 음성은 보지 않아도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걷고 있던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내가 돌아서자 딸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빠! 아빠! 라고 나를 애타게 찾으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이 딸아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나를 애타게 부르며 울던 모습과 겹치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딸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딸아이가 내 손을 잡는 순간 방금 전 2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했던 말이 무색하게 너무나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부성애가 밀려오면서 딸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딸아이는 나한테 안겨서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엄마와 자기를 버린 아빠가 믿고 또 미웠지만 그래도 그립고 보고 싶었다고. 아빠는 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을까? 나 같은 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다. 엄마한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그런 감정을 끌어안고 있었다고. 가슴 깊숙이 품고 있던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딸아이가 혼자서 겪었을 숱한 고민과 갈등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뒤로 나와 딸아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아빠, 저 왔어요. 그래. 어디 보자. 한번 안아보자. 어서 와요. 딸아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 아내가 사는 집으로 놀러 오고 있어요. 딸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오해하게 만든 전처의 일도 용서하기로 했고 그러고 나니 딸아이와 편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결혼하고 3년쯤 지나 딸아이는 임신을 했고 그 사이엔 우리 집에 놀러 오진 못했지만 연락은 계속했고 출산할 때 찍은 영상을 보내줘서 손주 얼굴도 봤습니다. 출산하고 몸조리가 끝난 후 외출해도 된다고 하길래 딸아이 가족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딸아이는 여자아이를 출산했는데 보면 볼수록 딸아이를 쏙 빼닮은 게 어찌나 예쁜지. 재혼한 아내와 딸아이도 사이좋게 지내고 사위도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처음 딸아이한테 연락을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맛보았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절망감도 느꼈었지만 그런 일을 경험한 끝에 지금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찌됐건 제 결론은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 이름은 이영희. 광고 대행업체에 다니고 있다. 나에게는 한진상이라는 남친이 있고 우리는 사내 커플이다. 남친은 밝고 쾌활하고 기본적으로 성격이 좋은 편이지만 약간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어서 가끔 나를 힘들게 한다. 특히 같이 밥을 먹을 때면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먹을 것까지 다 먹어치울 정도로 식탐이 강해서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배려 없는 모습에 기분이 상했고 그게 다 스트레스로 쌓여갔다. 퇴근 후 같이 파스타를 먹으러 갔을 때의 일이다. 미트소스 한 개. 그럼 전 명태알 크림소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명태알 크림소스 맛있다고 SNS에도 올라와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그래? 난 스파게티는 무조건 미트소스야. 그때 점원이 내가 주문한 명태알 크림소스를 먼저 가지고 왔는데 남친이 완전 어이없는 짓을 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리 줘봐.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시킨 스파게티를 반 이상 먹어치웠다. 그래서 반반씩 나눠 먹자는 뜻이려니 하고 일단 참고 두고 봤는데 미트소스가 나오자 나한테는 한 입 먹어보라는 말도 없이 혼자서 다 먹어버렸다. 식당에 들어가서 먹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때도 똑같이 굴었다. 오늘 메뉴는 햄버거 스테이크, 샐러드, 수프가 되겠습니다. 햄버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잘 먹을게. 남친은 자기 접시에 있던 햄버거를 순식간에 먹어치운 후
내 접시에 손을 대려고 했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내 햄버거거든? 내가 좀 먹으면 어디가 덧나? 너 다이어트 중이잖아. 누가 그래? 나 다이어트라고? 말을 안 해도 너 통통하잖아. 아직 시작 안 했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뭐 솔직히 대식가이면서도 빼빼 마른 남친에 비하면 내가 통통한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뚱뚱한 건 아니라서 내 몸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았는데 부적절한 남친의 발언에 짜증이 확 났다. 나 다이어트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 햄버거에 함부로 손대지 마. 너 식탐 장난 아니구나. 식탐은 한진상 너지. 분명히 내가 기분 나빠하는데도 내가 뭐라고 하건 말건 무시하고 힘으로 내 햄버거를 차지하더니 한 입에 쏙 집어넣어버렸다. 햄버거를 꿀꺽 삼키고 나더니 만족스러운 얼굴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야, 잘 먹었다. 샐러드하고 스프는? 그건 네가 먹어. 나 야채 별로 안 좋아해. 한진상은 샐러드와 스프는 건드리지도 않고 햄버거만 날름 먹어치우더니 빈 그릇을 싱크대로 가져갔다. 한진상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갔는데 내가 짜증을 내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다 먹어치우는 일이 허다했다. 어느 날 둘이서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드디어 내 인내심의 한계점을 찍는 일이 발생했다. 일단 메뉴를 같이 골랐고 고기를 주문한 후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런데 느낌이 쎄했고 후다닥 손을 씻고 얼른 자리로 돌아왔는데 역시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다. 한진상은 혼자서 고기를 이미 굽고 있었고 아직 익지도 않은 고기까지 미친 듯이 입에 넣고 있었다. 조금 떨어져서 하고 있는 짓을 보고 있자니 내가 없는데도 주문한 고기를 한꺼번에 다 불에 올려놓고 씹지도 않고 삼키고 있는 꼴을 보자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 나 먹을 건? 아, 배불러. 난 더 못 먹겠다. 계산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앵그리 지수가 정점을 찍었고 더 이상 못 참고 한 소리 해주고 말았다. 너 걸신 들렸니? 어떻게 한 번을 안 빼놓고 내 것까지 다 먹어치워? 됐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야! 먼저 가면 어떡해? 뭐에 삐진 거야 대체? 나는 한진상이 불러도 모른 척하고 고깃집에서 나와 집으로 와버렸다. 그러자 자기도 양심이 찔렸는지 다음날 회사에서 미안하다고 했다. 영희야, 어젠 미안했다. 난 네가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 진짜 의외였어. 누가 들으면 내가 고기 못 먹어서 환장한 줄 알겠네. 아무튼 내가 미안하다고. 미안해. 앞으로는 진짜 조심해. 마지막이야. 알겠어. 먼저 미안하다고 하길래 이번 한 번은 용서하기로 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진상이 옆에 와서 앉았다. 나도 지금 점심시간이야. 우리 같이 먹자. 그러던가. 나는 닭튀김 정식을 시켰고 한진상은 돈가스 덮밥을 시켰다. 내가 막 젓가락을 들었을 때 한진상은 또 말도 없이 내 닭튀김을 먼저 먹기 시작했다. 역시 치킨은 늘 정답이야. 오늘 뭐 시킬까 머리 터지게 고민했잖아. 내가 조심하라고 좀 전에 말한 거 잊었어? 어? 그거 고기 먹으러 갔을 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거든. 내가 먹기도 전에 말도 안 하고 네 거를 내 것처럼 먹는 거 하지 말라고. 야, 근데 네가 나보다 더 뚱뚱하잖아. 근데 이걸 혼자서 다 먹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말 조심해. 당장 가서 닭튀김 정식 새로 주문해와. 그건 좋은데 돈은 네가 내라. 왜? 네가 내 거 먹었으니까 네가 내야지. 네가 이렇게 먹을 거에 집착을 하니까 살이 찌는 거 아니야. 그런 몸매로 다니면서 창피하지도 않냐? 구내식당에는 다른 사원들도 많이 있었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몸매가 어쩌고 굴욕을 당한 나는 너무 창피해서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였다. 우리를 아까부터 보고 있던 최강자 부장님이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한진상 앞에서 멈추셨다. 최강자 부장님은 능력도 최강이었지만 깐깐하기로 유명했고 풍만한 체형의 소유자로 이를 제외한 다른 면에서는 한없이 자상한 분이었다. 모두가 무서워하는 최강자 부장님이 갑자기 자기 앞에 오자 한진상은 겁을 먹었는지 아무 말도 못했다. 최강자 부장님은 한진상을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설교를 시작하셨다. 한진상 씨,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까부터 우연히 듣게 됐는데 어른인지 애인지도 구분이 안 가고 무개념한 발언이 줄을 잇던데? 제가 언제요? 남의 음식에 제멋대로 젓가락을 침범한 죄, 죄를 인정하긴커녕 엉뚱한 체형 비하 발언으로 상대를 비난한 죄,
당장 영희 씨한테 사과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진상은 최강자 부장님의 위험 앞에 완전히 쫄아서 나한테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했다. 그러자 최강자 부장님은 이번에는 나한테 충고를 하셨다. 긴 말은 하지 않을게. 이런 남자랑은 당장 헤어지는 게 좋아. 한진상 씨는 식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거. 영희 씨하고는 1도 안 어울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가 왜 거기로 가? 한진상 씨는 끼어들지 말고 가서 닭튀김 정식이나 다시 주문해와. 네. 저 친구는 내가 근본을 싹 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영희 씨, 그동안 마음고생 좀 했겠어. 최강자 부장님의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저녁 혼자서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 한진상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퇴근 후 한진상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다. 할 말이란 게 뭐야? 진지하게 고민해봤는데 진상 씨랑은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최강자 부장님 말씀처럼 넌 배려심이 너무 없어. 밥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겠어? 말도 안 돼. 무슨 헤어지자는 이유가 그런 게 있어. 난 동의 못해. 너 문제가 심각해. 네가 먹는 거 앞에서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 우리 헤어진 거다 그럼. 잘 가. 가지마. 용이야, 미안하다니까. 한진상과 헤어진 나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됐고 아무 걱정 없이 뭘 먹어도 편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게 됐다. 한진상은 구내 식당에서의 일로 최강자 부장님 부서로 이동 발령을 받았고 매일 엄격하게 인성 고치기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자 한진상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는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무단 결근을 했고 그 뒤로 회사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됐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내가 혼자서 길을 가고 있는데 난잡하게 자란 수염과 어깨까지 내려올 정도로 지저분하게 자란 머리, 불결한 차림의 한진상이 파친코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다. 보아하니 회사를 그만둔 후 파친코에 빠졌고 직장도 다시 구하지 않고 하루살이식으로 먹고 사는 것 같았다. 한진상이 회사에서 나간 후에도 나는 전혀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최강자 부장님을 롤모델 삼아 지금까지보다 몇 배로 더 일에 열중했다. 노력한 결과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다. 남친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는 느낌이다. 내 이름은 고신이 중소기업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는 24살의 독신이다. 본가에서 살고 있는 나는 할머니, 아빠, 엄마, 나까지 넷이서 살고 있다. 3살 아래인 남동생이 하나 있지만 동생 고대식은 대학 기숙사에 있어서 현재 같이 살고 있진 않다. 그런데 남동생이 기숙사 생활이 힘들다며 집으로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정을 먼저 들어봤다. 동생이 살고 있는 기숙사는 아침하고 저녁 때 식사가 제공되는 곳이었는데 양이 적어서 학생들끼리 서로 먼저 더 많이 먹으려고 전쟁을 벌이다시피 하는 게 상식이었고 원래부터 기가 약한 편인 동생은 매일 음식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 기숙사 생활에 지쳤다고 했다. 하긴 동생은 어려서부터 울보에 툭하면 엄마를 찾았고 애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 동생이 기숙사에서 밀리고 치이고 배를 고르며 지낸다고 생각하니 속도 상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집에서 대학교까지는 지하철로 편도 2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집에서 다니는 건 힘들지 않겠냐고 식구들은 그게 걱정이었다. 동생은 통학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집에서 다니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생이 집에 온 순간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기숙사에서 서바이벌에 가까운 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온 동생은 비정상적으로 먹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집에 돌아오면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없어? 라고 하면서 냉장고 문부터 열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어묵, 소시지 등 조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음식부터 차례차례 입에다 넣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과자며 주스를 자기 방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단숨에 먹어치웠다. 쉬지도 않고 맹렬한 스피드로 음식을 먹어치우는 모습은 가히 경악스러웠다. 처음에는 진짜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 하고 안쓰럽게 생각했었는데 틈만 나면 먹을 것만 찾아대고
다른 식구들이 먹을 것까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치우는 동생한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내가 먹으려고 사온 디저트도 불안해서 이름까지 써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완전 무시하고 멋대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싸움이 날 정도였다. 동생은 저녁 시간에 맞춰서 매일 뛰어서 집에 들어왔고 앉기가 무섭게 먹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목까지 모조리 먹어치웠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따끔하게 다른 사람 거에 손대지 마 라고 해도 동생은 기분 나쁘다는 투로 먹을 때 걔도 안 건드려. 배고픈데 어쩌라고. 하면서 먹어치웠다. 동생은 집에 온 이상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보태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알바한 돈은 노는 데 다 쓰고 생활비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 동생의 비정상적인 식욕 때문에 식비는 평소보다 2배, 3배 늘었고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됐다. 또 밥 먹을 때마다 동생 때문에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마침내 경로한 아빠가 동생한테 근엄하게 설교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너랑 같이 밥 먹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일침을 날린 아빠한테 동생은 반항하면서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러더니 할머니 방에 가서 할머니가 조상님께 공양하기 위해 불단에 올려놓은 음식을 입에 넣었다. 아빠가 너 그만두지 못해? 라고 고함을 치셨지만 동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나도 같이 주의를 주자 여자가 밥 좀 작작 먹어. 멧돼지야. 라며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너무 유치해서 대꾸할 기력도 상실하고 말았다. 그날 동생은 뭐에 씌었는지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먹어치웠다. 그날 저녁 동생을 제외한 가족 4명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 나와 아빠는 동생을 당장 집에서 내보내자는 의견이었지만 할머니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하셨다. 예전에는 저렇게 먹을 것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적이 없었고 지금 당장 내쫓는 거 말고도 동생을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게 할머니의 생각이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동생에게 유예기간을 주되 새로운 작전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우선 냉장고용 열쇠를 설치, 비밀번호를 공유하되 동생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물론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 수 없게 된 동생은 격분했다. 우리는 동생의 반응을 무시하고 다음 작전에 돌입. 그동안 저녁 식사는 엄마가 만들고 내가 거들고 매일 집에서 먹었는데 우리는 과감하게 동생을 제외시키고 외식을 선택했다. 동생은 저녁 시간에 달려서 집에 왔을 거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먹을 걸 찾아 헤맸겠지만 할머니 방 불단의 공양도 부엌 수납장에 있는 과자며 간식거리도 다 치워버렸기 때문에 동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무것도 없었다.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동생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소리를 질렀다. 내 밥은! 라고 고함치는 동생에게 너 먹을 건 네가 해결해. 네가 애니? 라고 하자 벽을 팍 치더니 집에서 나가버렸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할머니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 정도가 사라진 것이다. 처음에는 동생을 의심했지만 먹을 거에 눈이 뒤집히긴 했어도 할머니 지갑에 손을 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우리가 도난 사건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자 동생은 급 경직되면서 우리를 말렸다. 그 순간 범인은 동생이란 걸 직감했고 너무 기가 막혀서 슬프게까지 했다. 부모님도 나와 같은 생각이셨는지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셨다. 화를 낼 기운도 없었고 조용히 너 빨리 이 집에서 나가 라고 하자 동생은 다들 나만 빼고 외식했잖아. 먼저 잘못한 게 누군데? 나 왕따 시킨 거잖아. 라고 따지면서 잘못했다고 하기는커녕 식구들 탓을 했다. 아빠가 식탐이 지나치다는 점과 지갑에 손을 댄 점에 대해 훈계를 하자 음식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지. 돈도 그렇고 관리 부족인 할머니한테 과실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지켜보고만 계시던 할머니가 입을 여셨다. 너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니? 예전엔 그렇게 착하던 애가 라고 한탄하듯 말씀하신 후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
이어서 엄마가 할머니는 대식이 네가 집에 오면 좋아하는 스튜 실컷 먹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시고 네가 주말에 집에 오는 걸 기다리셨어. 그런데 넌 라고 하면서 고개를 떨구셨다. 그런 두 분을 보면서 동생이 잠시 침묵을 지키는가 싶더니 집에서 뛰쳐나간 후 어디론가 가버렸다. 나는 엄마와 할머니를 위로한 후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적당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간단하게 먹고 치웠다. 오래간만에 집에서 먹으니 간단하게 먹어도 맛있었다. 하지만 엄마와 할머니 얼굴에 웃음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시간이 되자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다. 양손에는 배달 음식이 잔뜩 들려 있었고 울면서 할머니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20만 원을 돌려드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돈을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너는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셨다. 부모님도 할머니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셨다. 동생은 울먹이면서 기숙사에서 만족할 만큼 식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과 알바로 번 돈은 밥 대신 노는데 다 써버려서 자기 스스로 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다고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그런 무계획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사회인이 된 후에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쓴소리를 하신 후 동생에게 나가서 살라고 하셨다. 동생은 울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정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곤란한 일이 생기면 우는 걸로 해결하려고 했던 동생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쨌든 오늘 저녁은 대식이가 사온 음식으로 최후의 만찬을 즐기는 게 어때요? 라고 하자 식구들 얼굴에 오래간만에 미소가 돌아왔다. 식탁에 모여 앉은 가족들은 오래간만에 동생에 대해 짜증내는 일 없이 단란하게 식사를 즐겼다. 동생도 마침내 정신이 돌아왔는지 혼자서 다 먹어치우거나 하지 않았다. 동생은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기로 했다. 앞으로는 알바한 돈을 전부 노는 데에만 쓰지 말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라고 아빠가 신신당부하셨고 동생도 돈을 소중하게 쓰겠다고 약속했다. 1년 후 동생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취직도 했다. 본격적으로 독립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 가끔씩 쉬는 날에 집에 왔을 때 보면 식탐을 부리던 모습도 사라졌고 의젓한 게 안심이 된다. 그때 할머니와 엄마가 보인 눈물 때문인지 동생은 마음을 고쳐먹었고 돈에 대한 개념도 달라졌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도 많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아직 있는 건지 집에 올 때마다 그냥 안 오고 꼭 맛있는 걸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나는 동생이 이번엔 뭘 사오려나 기다려지기까지 한다. 중간에 힘든 과정이 있긴 했지만 동생이 달라져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식탐을 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사이다 무비튼. 나는 부모님과 셋이서 살고 있고 부모님이 워낙 강아지를 좋아하셔서 마당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다. 아빠는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앞마당을 강아지 전용으로 개축해서 마당에 있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전부 제거하고 강아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만들었다. 대신 강아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여닫이가 가능한 철조망을 설치해서 강아지가 뛰어노는 시간에만 앞마당을 막아놨었다. 회사가 쉬는 날이면 아빠는 마당에서 강아지와 몇 시간이고 같이 놀았고 엄마도 옆에서 같이 그 시간을 즐겼다.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는데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건 바로 앞집에 사는 한심해 씨였는데 자기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매번 우리 마당에 자기 차를 한 번 넣은 다음에 주차를 했다. 노는 시간 이외에는 마당에 강아지를 묶어놨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삼가달라고 말로 주의했지만 한심해 씨는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 차는 마당 옆에 따로 만들어 놓은 자동차 전용 공간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철조망을 치면 드나들기 귀찮아서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철조망을 계속 펼쳐놨다. 이러면 마당을 침범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한심해 씨는 철조망을 자기 멋대로 걷어내고 여전히 우리 마당에 차를 넣었다가 주차를 했다. 그걸 본 부모님이 남의 집 마당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화를 냈지만 한심해 씨는
그거 조금 들어온 걸 갖고 뭘 그렇게 따지나? 마당이 다른 것도 아니고. 라면서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마당에는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제발 그만하시라고 알아듣게 말했지만 한심혜 씨는 묶어놨는데 어떠냐며 무시. 우리가 하는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았다. 경찰에 가서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주차할 때 잠깐 침범하는 정도 아니냐며 경찰에서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서로 잘 타협하시는 게 좋지 않냐며 알아서 해결하라는 분위기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와중에도 한심혜 씨는 여전히 우리 마당을 주차 확장 공간으로 쓰고 있었고 그러다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날 나는 휴일 출근을 하게 돼서 일요일이지만 회사에 나와 있었다.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고 엄마가 전화기를 붙잡고 울면서 포치가 라며 계속 울기만 했다.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물어도 엄마는 울기만 할 뿐 말을 잇지 못했다. 걱정이 된 나는 일을 하다 말고 집으로 달려갔다. 회사하고 집은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차로 달리면 몇 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엄마는 피투성이가 된 포치를 안고 오열하고 있었다. 아빠는 한심혜 씨를 향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한심혜 씨 차에도 혈흔이 묻어 있었다. 한심혜 씨 차에 포치가 치였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었다. 엄마한테 달려갔지만 엄마는 강아지를 부둥켜 안고 우느라 내가 온 줄도 몰랐다. 엄마한테 빨리 병원 가야지. 그대로 안고 얼른 차에 타. 우선 엄마를 정신 차리게 한 후 바로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아직 포치를 구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수술 전 의사는 살아날 확률이 반반이라고 했다. 엄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나도 절망감으로 눈앞이 캄캄했다. 수술을 마친 포치는 입원했고 엄마와 나는 포치를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왔다. 우리가 집에 도착하자 아빠는 병원에 가려고 시동을 걸고 있었다. 일단 수술은 잘 마쳤지만 살아날 확률은 반반이라고 하자 아빠는 손으로 눈을 꾹꾹 누르며 눈물을 참았다. 결혼 초 불임 진단을 받은 엄마는 나를 낳기 위해 긴 시간 불임 치료를 받은 끝에 7년 만에 어렵게 나를 낳았다. 둘째 출산을 포기한 엄마와 아빠는 내가 조금 자란 후부터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셨다.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지내온 반려견이 목숨이 위험한 상태이다 보니 두 분은 식음을 전폐했다. 냉정을 되찾은 아빠에게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포치를 마당에 풀어놓고 신나게 뛰고 놀고 있었다고 한다. 엄마는 마트에 가고 집에 없었는데 택배가 와서 잠깐 현관 쪽에서 이동했다고 한다. 물건만 받으면 되는 거였고 마당에는 철조망을 쳐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택배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비명에 가까운 포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서둘러 마당으로 뛰어온 순간 거기에는 한심혜 씨가 철조망을 걷지도 않고 마당에 차를 밀고 들어와서 포치를 치고 말았다는 거였다. 때마침 엄마도 마트에서 돌아왔는데 이상한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달려갔더니 끔찍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고. 엄마는 포치를 안고 울었고 아빠는 한심혜 씨에게 이게 무슨 만행이냐고 소리쳤다. 매번 내가 이걸 손으로 걷어내려니까 좀 귀찮아야 말이지. 어쩌다 한번 이랬는데 하필 걔도 목줄을 풀어놨었네. 이게 내 잘못은 아니지. 그쪽에 철조망 쳐놓고 걔를 풀어놔서 그런 거잖아. 라며 적반하장 뻔뻔하기 그지없는 무개념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집에 왔고 엄마와 둘이 포치를 데리고 병원에 간 뒤에도 아빠는 계속 한심혜 씨에게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따졌다. 좋아요. 그만하죠. 이러면 됐죠? 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아빠한테 던지면서 한마디 덧붙였다는데 분명히 말해두는데 나도 말이야 당신네 다 늙은 개 한 마리 때문에 차가 더러워졌거든? 세차비 따로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라고 하더니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한다. 물론 아빠는 경찰을 불렀다. 이번에는 강아지를 차로 치었기 때문에 경찰도 출동했지만 가해자인 한심혜 씨는 경찰이 찾아와도 이미 돈도 줬고 합의를 다 본 사안이라고 주장. 경찰하고도 얘기가 안 통했다. 아빠한테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고서 합의가 다 끝나다니. 나도 부모님도 우라통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었다.
경찰은 허락 없이 마당에 들어온 건 주거 침입죄, 반려견에게 부상을 입힌 건 기물 파손죄에 해당하지만 두 가지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소중한 반려견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고 우리는 기적만 바라고 있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한심해 씨를 용서할 수 없었다. 이런 사태는 분명히 또다시 반복될 게 뻔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단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빠는 같은 애견가이자 토목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지인분을 집으로 불렀고 마당의 흙을 일정 부분 깊이 파낸 후 그 위에 시트를 깔고 다시 흙으로 위를 덮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철조망도 활짝 열어놓고 맞이한 다음 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한심해 씨는 마당에 철조망이 없자 마음 놓고 차를 밀고 들어왔을 것이다. 우리가 그 덫에 걸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갑자기 깍 하는 비명이 들려서 나가봤더니 우리가 파놓은 구멍에 한심해 씨 차가 탄 채로 빠져 있었다. 한심해 씨는 뭐해?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빨리 나 좀 꺼내. 누가 여기에 구멍 팠어? 당신들 때문에 다쳤으니까 위자료 물어내? 내 차도 새 차로 뽑아오고! 라며 광분했다. 잠시 후 한심해 씨는 자기가 직접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고 경찰에 연락해서 일부러 파놓은 구멍에 자기가 빠졌다고 했지만 내가 경찰에 지난번에 반려견이 부상당한 일이 있어서 연못을 만들어서 함부로 차가 못 들어오게 할 생각이었어요. 아직 공사 중이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마당에 또 멋대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자 경찰은 내 말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따지고 보면 불상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한심해 씨 쪽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심해 씨는 자기는 연못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 당장 위자료 내놔 라며 광분했지만 남의 집 마당에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차를 몰고 들어간 사람이 잘못이다. 경찰에 신고된 것만 2번째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서는 한심해 씨를 상습범으로 취급하게 됐다. 또 구멍에 빠질 때 입은 충격으로 골절이며 목 부상 등으로 몇 달간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 생각할수록 통쾌했다. 결과적으로 한심해 씨는 전과가 생겼고 우리는 한심해 씨에게 합당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 애완견이 아닌 반려견이라는 표현을 쓰는 새로운 시대에 이번 만행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한심해 씨는 동네에서 인간 말종으로 취급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퇴원 후 집에 왔지만 눈치를 보며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고 우리 집에 위자료를 갚아야 했기 때문에 이사갈 돈도 없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이 동네에서 산다는 게 가시방석에 앉은 거나 마찬가지였을 거다. 마침내 본인은 노이로제에 걸렸고 친정 부모님이 남은 위자료를 일시불로 처리한 후 우리한테 몇 번이나 정중하게 사과하고 마무리됐다. 한편 병원에서 생사를 헤매던 우리 포치는 다행히 수의사님이 잘 치료해 주셨고 포치도 열심히 병마와 싸워준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퇴원 후에는 엄마 아빠가 헌신적으로 간병을 하셨고 반년 정도가 지나자 구멍을 없애고 다시 원상복구한 넓은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건 이후 한심해 씨는 사람들 시선을 두려워하다 우울증에 걸렸고 집에서 두문불출 상태라고 하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